네. 예, 의사 결정 이론 공부하겠습니다. 디시전 메이킹은 우리가 이제 개념이나 과정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형들을 좀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집이 10년이 넘었어요? 네. 아니요. 그 집이 10년이 안 넘었어요? 그러면 10억 원, 10억 원 낙찰입니다. 예. 집이 10년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그러면 10억 원 낙찰이에요. 아니요 하면. 집이 10년이 넘었어요? 예. 그럼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주차장이 100평보다 커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러면 아니요. 네. 만약에 주차장이 좀 크냐고 물어보니까 집은 10년이 넘었는지 알아요. 넘었을 때요. 집은 10년이 넘었으면 주차장이라도 좀 큰 걸 원하는 거지. 그 주차장이 좀 커요?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아, 그러면 6억 원에 낙찰해. 6억 원. 4억 원 빼. 넘었어도 괜찮고, 6억 원 정도로 하면 오케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주차장보다도 안 커요. 그러니까 또 질문 들어가요. 역에서 한 10km 이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역에서. 네, 그랬어요. 그러면 1억 빠진 5억 원으로 낙찰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여러 가지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러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그러면 우리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빨리 하죠. 그죠? 그런데 의사결정이 어려워요. 우리가 이 의사결정이지. 의사결정만 잘하는 인간 유형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살 것 같아요. 그건 쉽지가 않다니까요. 왜냐? 의사결정을 합리적이란 말을 쓰지만 우리가 굉장히 제한된 합리성들을 우리는 다루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는 우리는 합리성밖에는 추구를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 배경들은 좀 보시고요. 자, 이쪽으로 갈까? 말해, 대대이 저쪽으로 갈까? 이거죠? 최적의 대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내가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대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죠. 본질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의사결정은 뭐냐? 결국은 여러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알맞은 대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러한 행동. 왜 그러면 다양한 대안들을 놓을까요? 당연히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놓는 거죠. 즉 다양한 올터네이티브 대안들을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해. 여기에는 우선순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겠죠. 협의와 강의에는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의사결정의 유형을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딱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고, 이제 그렇다면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다. 그 구조화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정형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반복적이고 일상화된 의사결정. 과거에 했던 선례가 있어요. 또 그런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형적 결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정형적 결정으로 구조화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정형적인 결정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그 흔히 그 타스크포스 TFO 팀 아시죠? 뭐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뭐 그럴 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나 관리자 같은 건 자기가 반드시 결정해야 돼.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논란의 소지가 없는 상황. 그럴 때 혼자 결정해요. 근데 집단이 결정할 때가 있죠. 이걸 뭐 주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공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이것은 굉장히 이제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는 거죠, 주로. 도저히 이거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러한 경우는 더더욱이나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의사결정 과정을 보시면요.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문제가 뭐지? 인식을 해야 돼.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 문제 분석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문제 분석을 다 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대안을 그러면 만들어내야겠다. 새로운 대안을 어떤 식으로 이 분석을 해보니까 새로운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A, B, C, D 한 4-5개 대안이. 그 대안 중에서 대안을 선택을 해야 돼. 4-5개 중에 최적의 대안은 어떤 것이냐. 그 대안을 선택을 했어요. 그 대안 하나를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 결정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의사 결정은 뭐 여기도 여러분들 뭐 수없이 수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문제 인지를 하고 대안 개발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이행하고 다시 평가하고 수없이 수정을 해요. 자, 의사결정을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그럼 어떻게 하면 상당히 좀 잘 할 수 있겠느냐. 버틀러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결과에 대한 선호, 가능한 결과를 더 좋아해. 이런 선호도, 그러니까 선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확실성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서로 A와 B 사이에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대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어떤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니까 불확실해. 그러니까 수단에 대한 불확실성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매트릭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컴퓨팅하는 거 또는 뭐 니고시에이는 협상을 하는 거, 뭐 계산적인 사람, 협상적인 뭐 전략가, 뭐 판단해보는 거, 영감적인 거, 카리스마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놨어. 근데 얘들은 주로 관리제 조직에서는 계산이 좀 빠르고요. 정치 협상이 많고요. 카리스마 조직에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 저지먼트는 뭐 대학 조직이라고 이렇게 흔히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이제 그 모형을 우리가 선택을 해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합리적으로 하고 만족도 있고 점증적으로 하고 최적이 있어요. 크게 이제 이 네 가지 모형을 많이 그 의사결정 모형에서 제시를 하는데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합리적인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뭐 두말 할 것 없겠죠. 근데 이것은 신만이 아는 전지전능한 그러한 유형 그런 그 가정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 모형은 말 그대로 리전 이성과 그 레셔널리티 그 합리성 이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안을 얼마나 이상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 결정자가 굉장히 뭐 전지전능하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인간의 주관성이라든지 뭐 완전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은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이긴 해요. 그러나 이러한 모형이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족 모형을 많이 써요. 자, 만족 모형은 뭐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거스름만 오면 그 대안이 만족스러운 정도의 대안만 오면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합리성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제한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부분이 강조되는 만족스러운 대안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점증 모형입니다. 인크리멘탈하는 거죠. 점차 증가하는 거예요. 점증이라는 것이. 그래서 약간 이제 내가 지금 생각했던 그 안보다 이 대안이 약간 더 좋네. 좀만 더 좋아. 그보다 조금 더 좋네. 이 정도. 그러니까 현재 상태보다 조금 더 뭐랄까 좀 많이 고쳐지고 혁신적이고 뭐 이렇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인크리멘탈 점차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수정을 거쳐서 있는 수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증 모형은 주로 보수주의자들, 보수 쪽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혁신 쪽에서는 이 말을 싫어하죠. 점증적인 거다. 확 뒤집어. 뭐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최적 모형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최적이라는 게 정말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그 합리 모형보다도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초합리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최적 모형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 부분 초합리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토피아적인 그런 의사결정 같은 그런 형태예요. 그러한 이제 이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 방법을 한 네 가지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앨리스는 의사결정 모형을 한번 보면 앨리스라는 사람은 핵이 러시아, 중국 이렇게 이제 핵 관계로 해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진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전략가예요. 분석가이기도 하고. 1960년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쿠바에 이렇게 미사일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게 이제 이게 케네디가 케네디 있을 때죠. 미국에서. 그럴 때 이거 유기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련은 왜 쿠바에 그런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을까? 결정했는가?
미사일 배치 봉쇄 반응을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미사일을 소련은 왜 철수할 수밖에 없었냐.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의사결정 모형을 내놨어요. 자, 앨리스는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면서 합리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 정부정치 모델, 요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앨리슨의 뭐 합리 모델 같은 경우는 조직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다. 합리 모델은. 조직과정 모델은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다. 이랬고요. 느슨하게 연결된. 정부정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적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협상과 타협 이렇게 해서 만든 정치적 산물 이런 것이 정부정치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정부정치 모델은 매우 약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거는 의사결정이 약하고 이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죠. 합리 모델은.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통, 가비지 캔 시절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통 의사결정 모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다. 문제 해결책 참여자 기회,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뭐, 기회도 있고요. 참여자도 있고, 해결책도 있고요. 여기에 의사결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문제가 뒤죽박죽한 그런 속에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비지 캔 시절 이제 쓰레기통 모델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또 나중에 공부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이제 경제적 모델, 합리적 의사결정, 이거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그래도 완전한 합리성의 그 개념에다 기반을 두고 이제 경제적 모델을 끄집어내는 건데요. 당연히 비판점이 있죠. 실효성이 있겠냐?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적 모델에서의 만족 모형. 만족 모형은 잘 아시다시피 그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만족하는 정도로만 하자. 뭐 그런 거죠. 뭐 제한된 합리성, 굉장히 바운디드된 그런 내셔널리티, 제한된 합리성과 포괄적 합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택을 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목표를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수단 목표 분석 뭐 이렇게 하려면 쉽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그런 잠재적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방향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평가합니다. 자, 교육정책 결정을 우리가 쭉 보면 정책 결정 단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이 단계가 있죠. 이거는 뭐 분석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분석 단계예요. 문제 확인을 해가지고. 자, 이 단계를 한번 보시죠. 처음에 문제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요. 그냥 분석 끝났으면 대안을 찾아야겠지. 대안 탐색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개의 대안들 중에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평가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죠. 대안 실행을. 이런 단계를 거치죠. 그 중에 이제 물어봤죠. 어떤 한 단계를. 다음은 현실을 긍정하고 그보다 약간 향상된 정도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 우리 그거 배웠죠? 점증이죠. 의사결정 개념과 과정 그리고 모형에 대해서 공부한 바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의사결정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